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 저희가 올해 내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팽팽할 줄은 몰랐습니다. 초박빙 안개 속 판세 속에서 불복 우려까지 나오면서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의 비상 대기령까지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경제 영향 어떤 것일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폴공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허재환 상무님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폴공연구원님은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커리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04년서부터 2013년까지 미국 상원의원 공화당 의원 3분을 보좌했고요. 네. 6개 주에서 상하원 의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폴공연구원님 미국 정계에도 오래 계셨고 엊그제까지도 이제 워싱턴에 계셨기 때문에 현지 분위기를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지금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막판에 좀 바뀐 분위기도 있고 바람도 그쪽 방향으로 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주말에도 나온 여론조사 따져보면은 사실상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좀 격차를 좀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쪽이 네. 유리하다. 증권사들도 하반기 들어 내내 미국 대선 관련 보고서들 꾸준히 내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베팅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여러 베팅 사이트들이라든지 저희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들을 좀 높게 봤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트럼프 가능성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거는 뭐 끝까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결국엔 두고 봐야 될 텐데 이번 선거 뭐 지지율 조사 같은 경우는 뭐 끝까지 박빙이었지만 베팅 사이트에서만큼은 트럼프가 그동안 우세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기의 돈을 베팅하는 것인 만큼 베팅 사이트 예측이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대충 돈이 걸려 있으니까 더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사실상 따져보면은 뭐 2016년 대선이든 2022년 중간 선거이든 틀렸거든요. 네. 베팅 사이트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여론조사들이 좀 박빙인 만큼 폴리마켓이든 칼시든 뭐 로빈훗든 거의 60% 이상이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네.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지금 다 50대 중반쯤으로 내려오고 반면 또 트럼프의 SNS 회사인 트루트 소셜도 지난 닷새 사이에 20% 관심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도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뭐 대선에는 항상 경제죠.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공화당 쪽한테는 낙태 이슈가 민주당 쪽에서는 낙태 이슈가 제일 중요하고 네. 공화당 쪽에서는 불법 이민 이슈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좀 그 민주당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한테는 약간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실업률 보면은 뭐 20년대, 30년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네.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지금도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보다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소득이 좀 낮은 뭐 흑인과 같은 유색 인종들의 표심에는 상대적으로 좀 물가 부담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실업률이나 미국 전체적인 경제 성적에 비하면은 해리스 후보에게 약간 좀 그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경제 측면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보통 이 경합주를 잡아야 승리한다. 모두가 뭐 주목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 대선 판세를 가를 경합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그 뭐 박빙이라고 하는 경합주 6군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역시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이전 선거랑 그 지지당이 좀 바뀌어져 있는 미시간, 이 두 지역이 이번에도 대선의 판세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두 지역이 대선의 판세를 가를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님께서는 판세를 가를 중요한 경합줄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두 후보, 두 캠프에서는 그만큼 정치 자금을 많이 투자한 정치 광고들을 많이 뿌린 저기 주이긴 만큼 되게 중요하고 최근에는 또 아이오와주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여론조사 전문가. 네. 가 아이오와에서는 지금 앤 셀즈라는 여성분인데요. 그분이 아이오와주에서는 해리스가 지금 3포인트 차로 이길 거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큰 파격을 지금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도 반영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계산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해리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요. 꼭 아이오를 이긴다기보다는 모멘텀이 좀 해리스 쪽에 있다는 거를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그 모멘텀이 해리스 쪽으로 좀 향하고 있다. 경합주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심을 잡는가도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연구원님 칼럼을 좀 읽어봤는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 유권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2016년에 클린턴이 젊은 층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청년표에 대한 저기 여론조사들을 실시합니다. 네. 그분들의 하버드 대학의 분석에 의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려면은 거의 청년표 60%를 따가야 된다는 저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힐러리 클린턴 2016년, 뭐 존 케리 후보 2004년 민주당 후보들은 60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반면 오바마 2008년, 뭐 바이든 2020년에는 60%를 도달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되면은 좀 매직 넘버라고 생각하면은 60이 되게 중요한 숫자죠. 민주당 후보한테는. 그럼 지금 해리스는 청년층에 좀 마음을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60에는 지금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요. 저 해리스 캠프에서는 좀 걱정이 많죠.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해리스 쪽에는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젊은 층만큼이나 최근에는 뭐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하셨던데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커졌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박빙인 상태라 아시아계 유권자들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캠프에서. 그래서 뭐 조지아주는 한국계 교포 네. 표, 뭐 위스콘신에는 몽족계 표, 뭐 네바다주 경합주인 네바다주에서는 필리핀계, 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도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 캠프, 두 후보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네, 두 후보의 뭐 어쨌든 지지율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아시아계의 표심도 지금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번 대선 승리 이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부분들일 텐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특히 2016년에는 트럼프 승리를 예측을 못해서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당시 시장에 좀 계셨을 테고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좀 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되니까 사실 이제 그날 아침부터 주가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점심을 지나면서부터 의외로 또 트럼프 정책들 중에 이제 감세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히려 주가가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또 좀 플러스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결국은 그 미국 대선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4년 동안 주가에 있어서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어서 충격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사실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걸로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좀 균형을 잡아갔다라고 봐야겠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으로 약간 좀 기울어진 분위기라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과 저희 한국과 같은 이제 미국 이외의 시장의 반응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미리 반영을 해서 네. 지금도 뭐 사실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어두운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는 또 조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회복
내지는 좀 안정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비해서 특히 뭐 관세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심각한 주식시장의 어떤 충격은 뭐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워낙 대선이 팽팽해서 양쪽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그만큼 덜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만큼 또 상하원 선거에서 어느 당이 좀 다수당이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폴공연구원님은 상하원 의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미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아마 공화당한테 넘어갈 확률이 좀 높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반면 미 하원은 저기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거기도 하원은 지금 435석에 지금 재선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네. 경합주들처럼 박빙입니다. 몇 개 선거는. 그래서 거의 22석 가지고 두 당이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다수당이 될 거냐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미 하원은 특별히 그럽니다. 네, 미 상원 같은 경우는 좀 공화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하원 같은 경우는 박빙인데 아직 뭐 안개 속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선과 뭐 상하원 선거까지 조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저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그래도 괜찮은 시나리오 어떤 게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의 그 상하원은 나눠 가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좀 이상적이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양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하원과 대통령이 거의 보면은 이제 같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좀 불확실합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하원을 민주당이 혹시라도 가져가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히려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주변국 입장,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 아닌 다른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해리스가 와 같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원은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좀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됐을 때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과 상하원 선거가 좀 균형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더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영향도 있지만 섹터별 영향 분석도 많은데요. 트럼프 당선 시에 칩스법 폐지, 뭐 IRA 축소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시 또 해리스 당선 시 조금 뭐 유리해질 섹터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앞서도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네. 이미 뭐 저희가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후보들마다 좀 더 강조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위 산업,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 때문에 뭐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제조업의 어떤 부활의 어떤 시그널로서 자동차 같은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나 제약 같은 산업들이 좀 긍정적일 거고,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나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쪽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일 텐데요. 근데 저는 저희가 보기에는 누가 되든 사실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악재들 이미 많이 반영을 했고 또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이미 친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같은 섹터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심각하게 악재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오히려 이 섹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악재의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뭐 누가 되더라도 2차 전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돼도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주가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좀 있지만 2016년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당시에 오히려 금융주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우님?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면 이제 금융주, 특히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거로 기대를 했다가 막상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한 이후에는 주가가 네.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금리를 아무래도 이제 2016년에 조금씩 올렸고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은행 업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업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막상 미국 경제가 그렇게 그 물가가 오르지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도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업황 자체가 썩 좋아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대출에 대한 증가 속도가 미미했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약점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걸로 좀 보고 있는 게요.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또 이제 금리를 뭐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16년, 2017년하고는 금융업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뭐 저희는 이제 미국 금융주들 그리고 한국의 금융주들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주나 한국 금융주도 그렇게 지금 거시경 경제 환경 흐름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그 정치의 영향력이 상당한데 미국 내 지금 정치 지형이 좀 변하고 있고 우리 한국 경제에 좀 기회가 될 만한 분야도 있을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당선이 되던 아마 여야가 좀 손잡고 나가는 반중 네. 정책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걸 좀 감안해야 되고 그게 뭐냐 뭐 수출 규제든지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중 정책인 만큼 친인도 정책도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뭐 친인도 정책에 대한 거에 경제 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중 정책과 함께 친인도 정책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연준을 향해서 좀 거침없는 발언도 좀 쏟아내기도 했었고 트럼프가 된다면은 연준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있을 거라 봅니다. 특별히 파월 의장 같은 분은 취임과 동시에 아마 파월의 의장 임기가 16개월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를 뭐 버텨낼 수는 있죠, 사실상. 16개월의 압력을, 정치적 압력을 버텨낼 수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진짜 압력을 넣으면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파월 의장은 16개월 버틴다는 건 좀 힘들다고 보고, 그만큼 워싱턴에서 도는 설 중에 하나는 그 파월 의장 말고 그 부의장, 네. 은행을 감독하는 마이클 바 부의장이 교체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에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바가 교체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요즘. 마이클 바 부의장 교체설까지 지금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상무님께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변화가 뭐 없을 수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워낙 그 이전부터 네. 연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자기 있을 때는 절대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했다가 또 그 금리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인하를 하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감세와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네. 사실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2025년 말 또는 2026년의 인플레 압력이 다시 조금씩 올라갈 거나 또는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연준이 생각했던 속도보다도 더 더디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말 정도에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좀 중단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이 부분이 사실 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결코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클이 중요할 테고 아직 뜨거운 미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잘 이끌어 나가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두 후보 정책 관련해서 뭐 차이는 있지만
재정 적자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님? 저도 재정 적자 문제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국가 부채 이자라는 거는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고 네. 어느 정도 미국 예산으로 따지면은 그 이자가 거의 국방 예산만큼 커졌거든요. 그럼으로써 미 의회가 언젠가는 좀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됐고요. 개입할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의회에서는 개혁을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재정 적자 부담이 여전히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있고 의회에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IRA나 칩스법 때도 그렇고 한국의 그 미국 의회에 대한 외교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당선인과 상하원 조합에 따라서 우리 경제 좀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 당이 백악관하고 상하원을 같이 동시에 먹으면요. 네. IRA 같은 큰 법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대비해야 되고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엔 대비 안 한 만큼 이번엔 좀 대비하겠죠. 용산하고 네. 한국 국회에서는 그럼으로써 좀 한번 겪은 일이니까 IRA 같은 큰 법안이 다시 올 거라는 걸 생각하면은 준비해야 되고 또 알다시피 그때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원내 대표 뭐 두 당의 리더십이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큰 딜 같은 거는 네. 어느 한두 명의 상원 의원 정도가 거의 내고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겪은 경험으로서 이번에는 좀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각각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이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언급한 대로 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반중 정책은 이어갈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무릎 꿇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네. 중국 경제가 되게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새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 끝판을 내야 된다.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한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제거까지는 아니지만 좀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야가 어느 정도 좀 손을 잡아가지고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공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 재편으로 심각한 좀 침체를 겪고 있고 부양을 위해서 총력 기울이고 있는데 각각 후보 당선 시에 중국 경제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무님? 예,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경우에는 이 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이 내수도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수출에서 또 관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인 어떤 경기 부양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됐을 때에 조금 더 중국 쪽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수를 좀 더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뭐 중국의 어떤 특별 채권 발행을 뭐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한 10조 위안 이상 좀 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냥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한 6조 내외 6조 위안 정도 내외에서 부양을 완만하게 하는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료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나설 경우에는 중국의 GDP가 0.4에서 0.5%포인트 이상 더 하향 조정될 위험들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중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부양 체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의 대응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작용했다는 분석들도 있었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 변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뭐 워낙 빨리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달러 강세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누가 되든 어쨌든 이후로는 달러 강세가 지금과 같은 강세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 뭐 감세와 같은 부분,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어떤 달러 강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적어도 1, 2년 이상 좀 더 이어지다가 이것들이 어쨌든 미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되는 시점에서 서서히 약해지는 그런 형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의 달러 강세 후보가 좀 강세가 좀 진정이 되었다가 차츰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는 형태로 약간 좀 그 미국의 어떤 재정 정책과 또 네.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달러의 어떤 흐름도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좀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정책도 잘 살펴봐야겠고요. 최근에는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해가지고 그것도 증시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네, 물가와 실질 경제 성장률을 합쳐서 이제 한 5%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보면 미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한 50에서 100bp 정도 낮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의 어떤 적정 수준은 4에서 한 4.5%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지난 주말 뭐 4.3%까지 갔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약간 적정한 레벨에서 약간 이제 위로 좀 치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막상 선거 이후에는 좀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고, 특히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수준에서 4에서 4.5%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는 국채 금리가 안정될 수 있고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더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뭐 글로벌적으로 여전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위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연구원님?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은 아마 저기 가자전하고 네. 우크라이나는 빨리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미 의회하고 신경전이 아마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전하고는 미 의회 압력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 거고,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 미 의회는 저기 지원금이 좀 미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백악관은. 네. 왜냐하면 미 의회는 저기 미국 시스템은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지원금 보낸다는 거는 저기 백악관에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미 의회의 의견 이 많이 백악관이 중요시할 겁니다. 우리의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관계, 남북 갈등도 있는데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가 거의 뭐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고 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좀 북한하고는 좀 인게이지먼트를 좀 추진할 거라고 보고,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관련. 북한과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가 된다면은 뭐 다시 남북 대화도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판세와 시장 영향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그 정치 일정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연구원님?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만 해도요. 네. 12월 17일에는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모여 투표를 한 후 워싱턴으로 그 결과를 보내고요. 1월 6일 날 새롭게 뽑힌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그 합동 회의를 통해서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이 가운데 선거인단 표를 개표 및 집계할 겁니다. 저 선거 일정 지금 뭐 CG로도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잘 챙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앞으로 뭐 2달가량 남아있는 만큼 누가 되든 당분간 뭐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11월, 12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상무님? 예, 사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한치 앞을
좀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을 피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강조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제조 부활과 관련된 업종들은 누가 되든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발전기라든지 미국의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쪽들에 대한 대미 수출주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수출과 관련돼서 이제 관세에 대한 압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수 쪽에 좀 그 관련된 업종들, 뭐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와 같이 약간 좀 방어적이면서 내수 업종들에 조금 더 관심을 쏙 쏟으면서 내년에 이제 저희나 미국의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시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